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중국의 지표가 부진하네요. 결국 전일에 한 달여 만에 코스피가 어렵사리 1,900을 회복했는데 1,900 위쪽에서 아쉽지만 중국의 지표 부진을 만난 격이 됐습니다. 중국발 지표 부진이 결국 오늘 시장에 추가 상승폭을 제한하면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어제 못 밟아봤던 61선 이동평균선에 해당하는 1910선 터치를 했었는데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자, 일단 중국의 지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중국의 7월달 HSBC가 집계하는 제조 PMI 속보치, 다른 표현으로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예상은 48.2였는데 결과치는 47.7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하회했었죠. 그리고 이제 경험적으로 쭉 지표 나온 것을 통계적으로 보니 11개월 내 약 한 1년 동안 나온 지표 중에 가장 안 좋은 지표였다라는 집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의 부양책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을까? 소위 리코노믹스라고 하는 리커창 총재가 지금 고집스럽게 피우고 있는 그 리코노믹스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께 좀 여쭤봤었는데 그에 앞서서 어제 리커창 총리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 중국이 사실 급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리커창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성장을 아무리 더디게 한다 한들 7%보다 밑돌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중국 당국은 중국 경제 성장률 7% 밑도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마지노선으로 처음으로 수치를 언급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렇게 이미 못을 박았는데 오늘 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확실하게 7%는 정부가 담보를 지어줄 정도로 부양을 할 테니까 오히려 부양책이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구조 아닐까? 전문가들은 오늘 그런 분석까지 했었습니다. 일단 오늘 특별히 대신증권 성현주 연구원님께서 중국의 HSBC 지표 관련해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중국의 이제 경기가 더 나빠진 것 아닌가? 이번에 이렇게 예상치를 또 하회했고 11개월 내 최저라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연구원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중국의 경기가 여기서 더 안 좋아지고 정말 경착륙으로 가고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바닥권에서 좀 머물면서 어디가 바닥이고 그 다음부터 좋아질까? 그 저점을 모색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고요. 아직까지도 경기 회복이 좀 불확실성이 짙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리커창 총리가 얘기하는 산업의 어떤 구조 조정 그리고 부동산 쪽의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 등은 여기서 강하게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발언으로 직접 중국의 경제 성장률 7%는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지켜보고 강한 더 시장을 옥죄는 어떤 그런 규제는 나오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냉정히 중국이 향후에 어떤 경기의 모습을 띌 것인가 하반기 3, 4분기 전망이 중요할 텐데요. 여쭤보니까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3분기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는 3분기가 아마 저점이 될 거고 그 얘기는 2분기보다 더 안 좋은 GDP가 3분기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돌아보면 중국의 2분기 GDP는 7.5% 정도 성장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었죠. 앞서서도 계속 7%대를 찍은 상황에서 2분기까지 7%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1년 이상, 더 정확히는 지난 2분기까지 포함해서 5분기 연속이나 중국이 7%대 성장률밖에 보이지 못했었는데 3분기는요. 2분기가 7.5% 성장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낮은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한 예상으로는 3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7.3 내지는 한 7.4 정도로 바로 앞선 2분기 7.5보다는 약간 더 낮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요. 그 얘기인 즉슨 3분기 쪽에서 저점을 찍고 4분기부터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리커창 총리는 사실 어제 7% 정도 성장률 하한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올해 성장률 7.5% 정도로 여전히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균 중국의 2013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7.5%인데요. 그러니까 2, 3분기에서 조금 까먹고 4분기 정도에서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더 내용적으로 보면은 3분기에는 그러니까 좀 안 좋아지더라도 3분기 이후부터 지금 중국의 물건들이 많이 안 팔려가지고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데 수요가 좀 좋아지면서 이 많이 쌓인 재고를 털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촉매로 이 수요가 늘고 재고를 털어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성현주 연구원님께서는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이 대출금리 하한을 풀어줬죠. 그 얘기인즉슨 중소기업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여준 것입니다. 기업들이 돈을 좀 쉽게 빌려다 쓸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투자를 조금 더 해준다면, 그렇죠? 수요가 조금 더 살아나준다면 그런 구조 속에서 재고는 좀 털어낼 수가 있겠죠. 결국 중국은 3분기까지도 조금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4분기에는 좋아지면서 역시 리커창 총리가 언급한 중국의 평균 2013년도 성장률 7% 이상, 7.5% 정도는 달성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때문에 중국 상용업 증시도요, 하락세가 있긴 한데 그렇게 큰 폭으로 급락한다든지 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모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0.5% 정도만 하락하고 있죠. 2030선대 정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어제 종가가 한 2050선 언저리였었습니다. 어제 장중에 2% 넘게 올랐던 그런 중국 상해종합 증시. 사실 2% 가까이 정도 종가상 올랐었는데 오늘 중국도 조금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올라갈 만 했는데 지표가 발목을 잡으면서 중국 증시 자체도 우리 증시에도 모멘텀이 못 되지만 중국도 상해종합 지수가 곧바로 또 하루 만에 내리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시면요. 어제 이렇게 약간의 윗꼬리를 동반했었어요. 2% 넘는 2.3% 상승까지 하면서 2051포인트까지 갔었었는데 종가는 2040선 정도였고요. 오늘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내리고 있습니다. 지표 부진 치고는 선전하는 모습이죠. 아마 그 뒤에 리커창 총리 발언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곧바로 일본 니케이 지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니케이도 오늘 지표 발표가 좀 있었는데 영향권에 드는 모습입니다. 확인부터 해보면요. 0.7% 정도 하락.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약보합, 일본도 약보합. 일본이 오히려 지표 부진했던 중국보다 더 많이 빠지는 양상인데 니케이가 14,700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본도 근데 지표가 안 좋았습니다. 일본의 오늘 6월달 무역 수지가 나왔는데요. 수출이 한 10% 정도 늘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었는데 6, 7%대밖에 늘지 못했고요. 때문에 무역 적자도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의 수출주 위주로 역시 주식시장이 많이 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요. 일본 니케이도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모두 다 지표 부진 속에 좀 허덕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간밤에 다시 얘기를 좀 돌아가 보면 미국도 지표는 안 좋았었습니다. 자, 미국의 어떤 지표가 안 좋았는지 먼저 좀 보고요. 미국의 마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안 좋았던 지표는 바로 두 가지 정도였었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리치먼드 제조업 지수가 급감해서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또 한 가지 안 좋았던 지표는 바로 미국의 집값이었습니다. 미국의 집값이 의외로 예상만큼 많이 뛰지 않으면서 주택 경기가 왜 이러지? 라는 최근에 주택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요. 미국의 주택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는 양적 완화 축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시장은 조금 긍정적인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뉴욕 증시 마감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또 신기록을 세웠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혼조세였었습니다만은 다우만큼은 처음 보는 지수죠. 15,567까지 올라갔습니다. 정확히는 거래일수로 3거래일 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신기록을 세우면서 장중한 때는 15,600라인까지 갔었군요. 나스닥이 좀 빠졌고요. 0.6% 가까이. S&P 500 지수도 제자리 걸음 정도를 했지만 장중에는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종가상은 역시 조금 익숙한 지수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 무엇보다 장 막판 실적이 이제 관심을 좀 모았었죠. 장중에 나온 기업들의 실적은 좋았었습니다. 트래블러스 그리고 듀퐁 그리고 로키드 마틴 같은 군수업체까지 장중에 나온 기업 실적은 좋았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짙은 기업이죠. 애플의 실적이 뉴욕 증시 다 끝나고 나서 종가 나오고 나서 공개가 됐는데 의외로 좋았다라고 합니다. 애플 주가도요. 아마 이제 오늘 밤에 열리는 뉴욕 증시 쪽에서는 상승이지 않을까 싶은데 주식시장 다 마감되고 나서 실적이 괜찮아서 애플도 시간 외에서 한 4% 정도 급등했다라고 하죠. 자, 주당 순이익이요. 7.47달러 정도 전분기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예상치는요. 7.3달러 정도였었는데 뒤에 소수점을 좀 빼고 보면요. 7.4달러 정도 약간 더 높게 나온 거고요. 사실 1년 전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1년 전에는 주당 순이익이 한 9.3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9.3달러 되고 이번에 한 7.3달러 정도, 20% 정도 감소가 되지 않을까 했었었는데 조금 더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애플의 순이익이 줄긴 줄었는데 예상치보다는 약간 더 나은 깜짝 실적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깜짝 실적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애플의 3분기 이제 실적이요. 이제 미국 기준으로 3분기라고 불립니다. 주당 순이익 7.47달러 예상을 상회했는데 순이익은 1년 전보다 20% 이상 역시 예상대로 감소했지만 아이폰이 잘 팔렸다고 하네요. 예, 아이폰이 사실은 3천만 대 팔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3천만 대 이상, 3,100만 대 이상 팔면서 깜짝 선전한 것이 애플의 지금 실적이 깜짝 좀 좋게 나온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지역별로 보면은 그럼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많이 팔렸나 보니까 중국 쪽에선 판매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안 좋은 신호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마진율도 별로 좋아지지 않는 등 부정적 신호가 없진 않았습니다. 일단 애플도 시장에 충격을 주진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코스피 한번 보자고요. 코스피가 잘 나가다가 중국발 지표 나고 나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1906선이죠. 어제 종가 대비 약간 더 오르는 정도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일본과 중국이 약보합세로 지표 부진에 연동돼서 빠지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간 선전하고 있는 축이겠죠. 자, 분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1914는 한번 터치했었어요. 이때가 한 1913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약간의 터치 이후에 이렇게 왜 급하게 상승폭이 줄었을까요? 예, 요 당시 이제 중국의 지표가 11시 조금 전, 정확히 10시 한 47분경에 발표가 됐었고요. 이후에는 약간 어느 정도 낙폭이 이렇게 깊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한 시가 부분, 그래도 어제 종가보다는 한 2, 3포인트 높은 곳 정도에서 멈춰서서 다행입니다. 1907선 정도의 움직임이고요. 현재 코스피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외국인들이 현물 3천억, 선물 7천 계약 아주 화끈한 순매수를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300억, 기관도 300억, 아주 소폭 정도만 순매수. 하지만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는 오늘 좀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도 이미 1900 위에서 약간 정리를 했었었고요. 오늘 중국 지표도 안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더 정리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선물을 또 대량 샀었었는데 오늘 어떤 움직임인지 선물 쪽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선물 쪽은요, 한 1000계약 이상 정도 매도 우위를 이렇게 띄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실 언제부터 매도 우위가 기록됐느냐 시간대별로 이제 확인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컴퓨터가 조금 느려져가지고요. 근데 제가 아까 중국 지표가 언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10시 한 47분경 그때부터 그때를 전후로 해서 이제 1000계약 넘게 갑자기 이렇게 한 4000계약 정도 급하게 더 팔기 시작했죠. 10시 한 45분 구간. 요때 중국 지표가 나오면서 외국인 선물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 외국인들 일단 중국 지표 부진에 선물은 팔고 있지만 현물 쪽의 매수 기조는 이어간다라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코스닥은 아주 잠깐만 하락 전환 됐었을 뿐 초반부터 하락 출발한 거래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540선은 오늘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보면 좀 지루할 정도로 540 옆에 붙이고 있는데요. 오늘 분봉을 좀 보시면요. 개장가부터 코스닥은 플러스였어요. 아까 거래소에서는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렸지만 코스피는 오늘 마이너스 출발하면서 혼조 양상으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양시장 모두 플러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시가보다는 약간 상승폭이 줄어있지만 어제 종가보다는 미미하지만 약간 더 위쪽에 머물면서 아주 잠깐 하락 전환 포인트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역시 중국 지표 안 좋게 나오면서 약간 같이 흔들렸었지만 이내 상승 전환했고요. 지금도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사주고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 거래소에서는 개인들이 팔았는데 개인들이 코스닥에는 어제부터가 관심을 좀 보여주네요. 기관도 삽니다. 그러니까 기관 오늘 거래소에서 코스닥에서 강력하지는 않지만 매수 스탠스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외국인들은 거래소는 사지만 코스닥은 판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개인은 역시 외국인과 조금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반대적인 매매를 하고 있네요. 외국인들은 오늘 오래간만에 매도 전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상 코스닥이 좀 플랫하게 가고 상승폭이 크지 않은 이유 외국인들이 오늘 오래간만에 코스닥 쪽에 매도 전환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모습 한번 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지금 얼마 정도에 움직일까요? 1115원 정도, 2원 정도만 빠지는군요. 오늘 장중한 때 1113원까지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분봉을 좀 준비했는데 보시겠어요? 1113원 정도까지 들어갔던 포인트가 9시 한 20분 정도, 개장한 지 30분 안 돼서였었는데요. 지금은 이미 낙폭을 많이 줄여서 전일 종가보다 2원 정도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 미국 쪽의 지표는 안 좋았었죠. 바로 이제 그 제조업 지표 그리고 주택 관련 지표가 좋지 않으면서 달러 인덱스는 더 내려갔습니다. 글로벌리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었는데 여기에 중국 지표가 안 좋으면서 여기에 이제 달러화가 약간 더 약세가 주춤해진 거죠. 우리 아시아 통화 전체에 영향을 줬으니까요. 미국 쪽 재료와 오늘 중국 쪽 재료가 상충하면서 하락은 하지만 낙폭은 제한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은근히 310원대에서 좀 많이 움직이는 달러원의 움직임. 무엇보다 오늘 어제 장중에 오늘 121선도 좀 깼었는데 뭐 주식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달러도 차트가 있는데요. 121선을 쉽게 깰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고요. 원달러 환율 차트의 121선은 1115원 정도가 됩니다. 아마 여기에서 반등한다면 한 1120원 정도? 일단은 중국 지표가 부진했지만 1120원까지 빠르게 상승 전환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보합권이네요.
네, 중국에 이렇게 이슈가 크게 있고 또 최근에 어제도 중국 증시가 급등했었고 어제 시장을 사실상 1900으로 끌어올린 주체들이 소재, 산업재, 중국 섹터였음을 감안해 볼 때 오늘 중국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을 조금 더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그에 앞서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좀 조용한 것이 일단 어제 올랐죠. 엊그저께도 올랐었고 130만 원대에서 다시금 조용해지기 시작했고요. 오늘 같은 날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가 좀 뜨는군요. 예, 어제 참고적으로 장중한테 좀 낙폭이 컸었는데 낙폭이 거의 다 만회가 되고 모비스가 끝이 났었습니다. 어제 외국인인가 아무튼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아졌던 현대 모비스였었는데 오늘 곧바로 또 플러스를 내는군요. 포스코도 최근에 계속 오르죠. 오늘도 1%가량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표 안 좋았는데도 철강주가 더 간다라는 것도 좀 알아채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종목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요. 실적 발표가 바로 내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1%가량 오르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최근에 또 좀 올랐었죠. 특별히 어제 금융주, 막판에 증권주까지 가세를 했었었는데 신한지주 오늘 약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이 1%대 정도 추가 상승하면서 오늘 LG화학, 포스코, 철강화학이 다 잘 갑니다. 중국 지표가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상승폭만 약간 줄었을 뿐 상승 자체가 가파르게 꺾이거나 하는 모습이 시장적인 측면에서도 또 중국 관련 섹터 종목군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중국 관련 섹터들 하나하나 한번 훑어보자고요. 먼저 조선이 되겠습니다. 조선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요. 현대중공업이 오늘 3%가량 올랐었는데 상승폭이 약간 줄어서 지금 1%대 중반 상승하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추가 상승. 이제 4만 원대 아마 안착하면 무서운 상승세를 또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우조선해양만 좀 빠지고 STX 조선해양이 또 급하게 오르는군요. 현대중공업 한번 차트를 열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장 초반에 3% 넘게 올랐었는데 역시 지표가 중국 쪽에서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리니까 상승폭이 다소 줄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현대중공업이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상선 쪽에서 최근에 수주 소식이 또 좋아지고 있고요. 역시 빅3 가운데 가장 못 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은 종목이긴 하지만 추가 상승 가능하나 이 정도에서 비중 좀 축소하면서 약간 현금화해보는 자리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24, 5만 원까지 쭉 들고 가시기보다는 이 정도에서 한 번쯤 반이나 그 이상 현금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죠. 네, 이번에 조선과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해운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이제 곧 있으면 8월인데요. 8월에 운임 인상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인지 미리 선취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주가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3%대 오른 종목들 하나 보이죠? 현대상선 또 사실 경협주 관련해서인데 내일 5차 회담인가 또 한번 열리고요. 한진해운도 3%대, STX 페모션 오늘 STX 쪽도 좋네요.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해운 홀딩스도 3%가량 오르는데요. 잠깐 한진해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들이 아주 천천히 이렇게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한진해운 차트인데 거의 현대중공업 차트를 보는 것 같죠. 약간 더 완만하게 누워있긴 합니다만 오늘 역시 한진해운도 더 크게 오르긴 했었다가 현대중공업처럼 경기민감주들이 강하게 오를 뻔했다가 6%가량 올랐다가 지금은 상승폭이 한 절반 정도 줄어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요.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한진해운 왜 수급이 좋을까요? 잠깐 수급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해운 네, 그렇죠.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연속성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어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제법 많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네, 이번엔 화학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학주에 그리고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건설주에 쌍끌이 매수가 외국인 기관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화학주 좀 상승률이 높은 쪽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금호석유, 카프로 등이 이제 거의 바닥권에서 61선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지금 전고점 이상 28만 원대 안착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롯데케미칼도 역시 한 3%대 상승. 그리고 제가 이제 왜 화학주 이 종목을 묶어놨냐면 자동차 선행방보다는 오늘 타이어 쪽 확실히 좀 세다. 는 느낌입니다. 자, 이제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죠.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이런 종목 놓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적당히 좀 분할해서 사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국 모멘텀 역시 있는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화학 섹터로 묶어서 살펴드려봤습니다. 네, 이번엔 사실 오늘 상승률 1위거든요. 또 이 섹터입니다. 건설. 의외로 오늘 대림산업의 어제 실적 장 마감 이후 나왔었는데 건설주가 뜨고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은 누구냐? 물론 중소건설사가 최근에 취득세 인하 등의 모멘텀을 달고 더 크게 오르긴 합니다만 대형주만 좀 추려봤을 때는 누가 가장 많이 오르죠? 네, 이름 기나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4%대 넘는 급등으로
어닝 쇼크 난 종목이 제일 빨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아마 동양증권 계양지점에 있는 박현상 대리님과 얘기를 또 나눠볼 예정이고요. 아마 매주 금요일마다 매매의 달인 우리 박현상 대리님과 얘기를 나눠볼 텐데 어제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마 제일 빠를 거다라고 했는데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예상이 적중하고 있네요. 오늘 이제 대림산업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어제 장 마감 이후 나왔었어요. 대림산업 일단 차트를 좀 열어볼게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 3거래일 연속해서 계속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죠.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10% 이상 줄어든 1,117억 원이라고 했었는데 여전히 해외 원가율 문제는 부각됐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경쟁사 대비해서는 여전히 대림산업이 조금 양호한 편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 2분기 실적만 놓고 봐서는 목표가를 10만 원 아래쪽으로 하향시키는 그런 증권사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역시 둘러보니까 다른 건설사보다는 실적이 좋은 건 사실이란 말이죠. 오늘 재밌는 건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흘 연속 그냥 단순히 오르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어제 실적 발표 이전에 올랐었고요. 역시 그 전날도 올랐었고 오늘은 마이너스 2% 넘게 밀렸었다가 지금 상승 전환하고 있으니까 오늘까지도 흐름이 좋은 것입니다. 네, 참고로 내일 GS건설과 삼성물산의 실적도 나옵니다. GS건설은 이미 어닝쇼크 매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대 맥시멈 마이너스 2천억 영업이익까지 매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일 또 이 GS건설과 삼성물산 실적이 어떨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잠깐 추려봤는데 한 대 보시죠. 자, LG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하고요. 참고로 SK하이닉스는 내일입니다. 삼성전자는 금요일이고요. 내일은 현대차, 만도 등의 실적도 공개가 됩니다. 일단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기업들 이제 LG그룹주 나머지 종목들이 더 있네요. LG전자, 오늘 LG이노텍 많이 오르죠. 그리고 LG상사가 있고요. OCI, 두산인프라코 그리고 건설주 가운데 오늘 대우건설의 실적도 나올 예정입니다. 참고로 LG전자는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영업이익 많게는 4,600억 정도. 이 정도가 이제 평균치인데 그 정도 실적이 나오는지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그리고 놓쳤던 부분이 있죠. STX 그룹주 가운데 STX 해운주 볼 때 패노션이 좋았고 조선주 볼 때 STX 조선해양이 좋았습니다. STX 그룹주를 전체적으로 보니 중공업과 엔진은 또 상한가에 들어갔네요. 어제 이미 STX 엔진의 추가 지원 가능성 그리고 이 기업을 살려주는 것이 버리는 것보다 3천억 정도 이상 가치가 있다라는 채권단의 평가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다 상승합니다. 역시 조선해양 패노션도 아까 살펴드렸었죠. 자, 그리고 특징주로 몇 가지 더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NHN입니다. 여당에서 네이버 규제법 발의한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다시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NHN은 더 주목할 것은 이제 기업 분할입니다. 기업 분할이 시작되면 이번 달 30일부터 한 달 정도 동안 주가가 거래 정지가 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라인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어떤 여당 정부 측 정치권에서 어떤 규제하려는 이런 어떤 리스크가 조금만 해소가 되고 둔화된다면 그때 정도에 매수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4%대까지 들어갔다가 낙폭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NHN은 빠지지만 SK컴즈는 또 독보적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빙그레는 어제 소식이 있었었죠. 우유값 350원인가? 예, 리터당 오른다고 합니다. 저도 우유 좋아하는데 뭐 아이스크림 값, 뭐 빵에도 우유 들어가잖아. 이런 어떤 밀가루로 하는 그런 유제품 쪽에 가격 다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그렇죠? 예, 빙그레 오늘 또 우유값 상승에 지금 실적이 또 좋아지리라는 기대감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어제 상승폭 많이 줄어서 끝났는데 오늘 곧바로 또 추가적으로 좀 밀려서 안타깝네요. 자, 애플 관련주는 스킵하고 먼저 포스코 ICT를 비롯해서 나머지 특징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코스닥 쪽에는 조금 특징적인 그런 종목들이 보입니다. 코스닥 쪽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좀 많이 오르는 종목이 제 컴퓨터상으로는요. 지금 SK컴즈뿐만이 아니라 BHI도 보이고요. 포스코 ICT도 보이고요. 현진소재가 보입니다. 현진소재 최근에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약간 주춤했었다가 다시금 살려내는 아주 중요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도요. 어제 말씀드렸 었죠. 베트남 호치민시 도시철도 수주 한 1,000억 대 정도 따냈다라고 했었었는데 어제 윗골이 달리면서 상승폭이 약간 미미했습니다. 오늘도 약간 밀리지만 일단 9,500원대 트라이를 다시금 하고 있네요. 이어서 종목을 조금 더 보시겠는데요. 3위 각기입니다. 자사주 매입 오늘 340만 주 매입 소식에 상한가 들어가는 듯 했었지만 지금은 10%대 아래쪽으로 상승폭 줄어 있고요. 디스탈 아리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제 어제 사망 소식이 좀 있었었는데 김종학 PD 사망 소식에 오늘까지 어제 급락했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했다가 다행스럽게도 상승 전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두 종목 더 보죠. 사만 기업.
태국 물 수처리 관련된 테마 종목인데요. 태국 쪽에서 물관리 사업 마스터 플랜을 우리한테 달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 기업이 선정이 됐었는데 마스터 플랜 요구에 오늘 또 추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로 상장한 종목도 있습니다. 이 KGETS인가 이런 이제 종목인데요. 재활용품 만드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 시초가가요 3,800원이었는데 훨씬 더 높은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네요. 네, 조금 전에 이제 LG 이노텍의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356억 정도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의 실적이 나왔으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자, 시장 팁 전해드리기 이전에 코스피의 지금 차트를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급등하긴 했었지만 아쉬운 감은 있었죠. 바로 61선인 1910선은 터치를 못했었기 때문인데 어제는 1900 정도만 회복했었던 그 라인대를 오늘 중국 지표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추가 상승하면서 일단은 아이고야, 터치까지는 해보고 있죠.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가장 관건일 텐데 다이렉트로 여기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옆으로 쳐질지. 자, 이제부터 시장 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900선에 대한 안착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고 있죠. 조선, 철강, 화학, 어제 또 철강이었었고, 또 다시 한번 건설, 또 금융까지 들어갔었는데, 문제는 더 냉정히 보시면 뭐가 좀 자리가 빌까요? 다 같이 한 번씩 돌아가는데 누가 안 움직이죠? 자동차가 최근에 좀 쉬고 있고요. IT도 은근히 LG전자 같은 실적 발표 전후한 기업들만 움직이지, IT도 전체적으로 일제히 오르는 어떤 큰 폭의 상승세가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재, 산업재 섹터를 언제쯤 비중을 줄이는가, 현금화하나, 그 문제는 앞으로 전차가 한번 강하게 시세를 뿜을 때 그때 약간씩 비중을 줄여도 늦지 않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오늘까지 중국 지표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 조선, 또 철강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업종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 외국인들은 일단 수급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선물을 1000계약 이상 팔고 있지 않죠. 오늘 장중에 1300계약 이상 팔았었는데 매도 규모가 급격히 더 이상은 불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별로 보시면 매수 기조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사실 7월 18일, 19일 이 버냉키 발언하면서 약간씩 찰출연한 것 외에는 7월 11일부터는 매수 기조가 조금 선물에는 들쭉날쭉하지만 현물 쪽에는 계속 이어지는 구조라는 것도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전일 현물을 3,000억, 선물을 거의 7,000계약 육박하게 사면서 코스피를 어디까지 올렸죠? 바로 1900선까지 올려놓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급격하게 다시금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지수를 돌려 세울, 그러니까 지수를 급락시킬 가능성은 낮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쉽게 외국인들은 지금 팔고 싶은 욕구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중국의 리커창 총재가 얘기를 했듯이 7% 쪽의 중국의 성장률이 담보만 된다면 중국의 어떤 부양책 지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이고요. 중국 시장이 좋아진다면 일본은 지금 이미 약간 정점을 쳤죠. 아베노믹스에 대한 향후 여러 가지 과제들이 산적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우리 시장에도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같이 개선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지표도 중요하지만 전일 리커창 총재의 발언과 좀 연관지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까지도 중국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재 산업재 섹터가 추가 상승하고 외국인들도 현물에서는 팔지 않는다라는 점을 직시하시면서 조심스럽지만 추가 상승 쪽에 더 무게를 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마켓 최애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뉴스인마켓입니다.
현우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 조절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24일 서울 세정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급 물량 조절을 본격화하겠다며 4일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보금자리 지구 축소와 후분양 유도,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계획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세 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겠다면서 민간 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지원 등 수요 측면에서도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동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인구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고령화와 여초 현상도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등록 인구는 약 1,042만 명으로 1분기에 1,043만 7천 명과 비교해 15,000명, 즉 0.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인구는 거주 불명자를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하는 새 인구 집계 방식이 적용된 2010년 말 이후 분기별 집계 결과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 집값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체 인구가 줄면서 세대당 인구는 2.43명으로 2010년 말 이후 처음으로 0.01명 줄었습니다.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114만 2천 명으로 작년 2분기보다 5만 8천 명 늘었습니다. 노령 인구가 서울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2분기 10.32%에서 올해 2분기 10.96%로 높아졌습니다. 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 인구는 97.5명으로 작년 2분기 97.8명과 비교해 여성 인구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고부가 가치 영역에서 최고급 두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고급 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엔지니어링과 해양 플랜트, 시스템 반도체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디자인 분야에 연간 1,500명의 최고급 두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자원을 집중합니다. 우선 내년부터 우수공과대학에 엔지니어링 디자인 연구센터를 신설하고 2017년까지 20곳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엔지니어링 특성화 대학원도 현재 한 곳에서 2020년 10곳까지 늘리고 해양 플랜트 특성화 대학도 현재 3곳에서 2020년까지 2배로 늘립니다. 우수공대의 시스템 반도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 양성 과정도 신설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엔지니어링 분야 등에서 기술 혁신 역량과 재무 능력, 성장 잠재력을 갖춘 고급 두뇌 전문 기업 지정제를 신설해 2017년까지 300곳을 지정키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10곳 중 9곳가량은 아직 경기 회복 기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경기 회복을 느낀다는 응답은 13%,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87%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현재의 경기가 작년 말 또는 올해 초에 예상했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영계획 수립 당시 예상했던 올해의 경제 상황을 100으로 하고 지금까지의 실제 경제 상황에 대해 점수를 매기게 한 결과 평균은 70.5에 그쳤습니다. 자동차와 섬유, 의복, 신발, 음식료와 생활용품 등은 평균을 웃돈 데에 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가전 등은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또한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나쁠 것이라고 보는 기업이 좋을 것이라고 보는 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24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